그 계엄하니까 이제 언론 검열을 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이 기사는 내도 좋다. 이 기사는 내면 안 된다. 이 사진은 이렇게 잘라서 써라. 사건건 검열을 하고 시비를 하고 그럴 때 근데 아니에요. 그 검열 시대는 이제 그렇게까지 음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신문을 제작 과정에서 그 신문 그 이제 그 대장이라고 그러는데 예. 언론사에서 시험 인쇄한 예,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말하자면 그 이제 이 시험 인쇄 그 판을 시험판을 가지고 서울시청에 그 검열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들고 가면 이 검열관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군인들이죠. 보안사의 군인들이에요. 이제 말하자면 대개 이제 부사관급인데 부사관급 군인들이 이제 뭐예요, 그 매직펜 같은 거 매직펜으로 쓱쓱 가요. 이제 읽으면서 제목 보고 어떤 것은 이제 제목 가지고 미심 적으면 기사를 읽어보고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X자를 치는 거예요. 그냥 무자비하게 X자를 치면 이것은 인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을 제거하고 신문을 내거나 다른 기사를 채워야 돼. 이제 그 시절이죠. 예. 조금이라도 비판적이거나 신부모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제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언론이 되잖아요. 사실은 알고 싶은 기사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 잘려나간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가 없지. 우선 할 수 있는 일은 이 검열을 피하는 것이 급선무지요. 진실이 이 세상에 알려질 수가 없던 시절이니까 일단 이 검열을 철폐하자. 철폐 운동에 주력을 할 때이죠. 나는 그때 이제 경찰 기자를 끝내고 서울시청을 출입하고 있어요. 예. 검열단이 거기 있어요. 예. 2층에 그래도 이제 매일 신문이 제작이 되면은 그 신문을 갖고 검찰단에 가서 이제 오케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완전히 신문에 어떤 보도 자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이제 매일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친구들이 검열하면서 자꾸 이렇게 뭘 밑을 보는 거예요. 기사를 보고 예. 이건 안 된다고 그러고 이건 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떨 때 급하면은 이걸 이제 없이 나가죠. 빈대없이 나가. 그러니까 빈칸으로 그냥 빈칸으로 나가고 거죠. 1판은 그렇게 나가고 이제 예. 2판에 다른 걸 집어넣고 한데 그럴 때에 사실은 굉장한 그 에피소드가 많아요. 예. 싸우기도 하고 가서 학생들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테루탄도 뭐 쏘이고 돌도 던지고 하는데 첫째는 학생들이 이런 혼란을 이용해서 북한이 오판을 한다 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선에 가서 싸우겠다. 예.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기사로 이제 보내요. 안 나요,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이러면은, 보도 불가. 예를 들어서, 또 무슨, 김대중, 그때는 이제 제야 인사죠. 예. 김영삼, 야당 총재,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JP,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강도를 이렇게 순서대로 본다면 김대중 제야 인사, 김영삼, JP 순서대로 강도가 세요. 예. 몇 번을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하다가 기자협회에서 예. 기자협회 그래서 이제 같이 회의를 한번 하자. 예. 우리도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것이 관철이 안 되면은 제작급으로 하자. 예. 하는데 내가 처음으로 갔어요. 그 기자협회 회의에 예. 가서 이거 이러한 것은 절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안 되면은 차라리 신문을 안 내는 게 맞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론이 어떤 그렇게 무기력한 반응을 보이니까 서울대 그 총학생회에서 그런 무기력을 질타하는 아주 따가운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게 이제 그대로 읽어보면 우리는 술잔에 쏟는 당신들의 울분도 골방에서 흘리는 회한의 눈물도 원치 않고 당신들의 행동과 실천을 보고자 한다. 그러나 입으로만 이게 얘기를 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도록 촉구하는 아주 따가운 논평을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참 언론으로서는 참 뼈아픈 그 지탄이었죠. 이제 각 사별로 움직임은 있었겠습니다만 저희 합동통신에서는 그 제작 거부 이전에 뭐 기수별 모임이라든지 혹은 또 그 편집국에서 기자협회 분회 전체 모임을 통해서 검열을 거부하자, 검열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기자들을 불러들이고 그런 그 사내 투쟁을 간헐적으로 했죠. 간헐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상당히 그 각사별로 해서는 효과가 아주 그 너무 미미하고 성공할 확률이 낮다고 판단을 했죠. 그러나 각사에서는 동아투이 사태와 이제 그 같이 맞물려서 같이 뭔가 그 동아 조선 투이 사람들한테 큰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은 그 부채감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뭔가 그 이 계엄 당국에 그 저항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한 것이 바로 이제 이 검열 거부, 계엄사의 검열 거부 투쟁으로 나타났죠. 그때는 뻑하면 군인들이 이 전체 그냥 이 전체를 체포해서 전체를 그냥 이렇게 잡아가는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참 그야말로 목숨을 건 이 투쟁의 그 연장선이라고 봐야죠. 아주 그 삼엄한 그 분위기 속에서 저희들이 그 했고, 제작 거부를 결의하고 20일부터 행동에 돌입하자라는 그 기업 회장의 제안 설명과 뭐 여러 가지 그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1차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는 기대와 달리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주 원인은 그 조선투이, 동아투이 대표로 오신 분들은 자기네들이 그 해직을 당하고 나서 밖에서 거리 투쟁을 하다 보니까 효과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좌절감이 든다 때문에 우리 기자들은 현장을 떠나서는 곤란하고 현장에 있으면서 투쟁해야 된다는 요지의 그 발언에 많은 참석자들이 그 동요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로서는 도저히 그 받아들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이 번안 동의라는 걸 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 의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그 이해도가 현저히 그 떨어진 상태에서 표결에 들어갔달지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그 토론과 숙지를 한 다음에 표결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고, 아 그렇겠다, 이제라도 우리가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심정적으로 저한테 힘을 실어주고 동의를 해 주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표결에 붙인 결과 하여튼 뭐 가결이 됐습니다. 기자협회에서 일단은 이것은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대처하자. 그래서 기자협회에서 이걸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요. 그래 5월 16일 날입니다. 5월 16일 날 기자협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예. 20일까지 5월 20일까지 이 신문 검열을 폐지하라, 철폐하라. 철폐하지 않으면 우리는 총 벌기에서 5월 20일부터는 제작 거부에 돌입하겠다. 최후 통첩을 보내고 이제 20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를 하죠. 예. 확대를 하면서 모든 그 집회와 정치 활동을
이제 금하게 되죠, 이제. 그 와중에 그러니까 한국기자협회 그 집행부도 그 검거 대상이 돼요. 예. 그게 이제 5월 17일 저녁입니다. 예. 그날이 토요일일 거야, 우리가. 예. 내가 그때 마치 야근을 담당이 했어. 예. 그렇게 내가 사회부장이 전국 학생회장단 회의를 하고 있는 그걸 이제 이화애들 덮치는 것으로 결정이 하고 있는데 어디 기자협회도 그런 말을 해. 예. 그래서 내가 기자협회에 전화를 해준 거야. 그때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들린다. 그러나 이제 야근이니까, 정식 야근이니까 내가 야근인 줄은 몰랐겠지, 저쪽에서. 그런데 저녁 이제 해가지고 집에 전화하니까 분위기가 벌써 느껴지지 않아. 그게 나는 갈 데가 없잖아. 예.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선배님의 도피 생활은 그때부터 시작하고. 그렇지. 예. 그래서 내가 괜히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됐어. 예. 차라리 그날 잡혀버렸으면 고문관이 덜 했어, 오히려. 김태웅 회장은 재빨리 피신을 해서 예. 검거를 면했고, 노향기 후회장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그날 밤에는 검거가 되지 않아요. 그날 저녁에 저하고 중앙일보 정교용 부회장, 한국일보의 박정삼 기업 감사입니다. 예. 그분 등 몇 분이 연행이 되죠. 그 유명한 남영동 대공분실로. 그날 저녁부터 거기서 조사를 받았고. 신군부가 기자협회 주요 간부들을 포함해서 계엄을 확대하면서 언론인들을 예비 검속 대상으로 삼았던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언론을 장악하지 않으면 이건 그 권력을 탈취하는데 이건 상당한 이제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쿠데타 세력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대목이 언론 아닙니까? 언론 장악의 일환으로 일단 기자협회를 공격했다고 볼 수 있죠. 그때 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정교용 선배가 이제 부회장을 하고 있었고, 또 그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기자협회하고 이제 밀접하게 이제 연관을 저 회의를 갖고 거기서 뭐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그랬습니다만은 광주에서 비극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중앙일보 동양방송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신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광주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제작거부가 논의됐을 때 중앙일보는 반대를 했죠. 그리고 그 반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대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8일 전후로 상황이 확 변한 거죠. 광주에서 비극이 일어나고 그 즈음에서 저희 정고영 기자도 어디론가 잡혀간 거 없고 아무도 저희가 볼 수가 없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건 아니다 하면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제작거부 결의를 중앙일보 동양방송이 언론사들이 제일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은 비상초에는 다 참석을 했죠. 이제 아까 얘기한 편집국 내에서 열렸는데 보도국 기자들 다 내려가고 주방기자 다 오고 거긴 위에 편집국장서부터 아래 맨 이제 새로 입사람까지 다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가 있었죠. 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회사 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난 방송이니까 아는데 아니 이제 실제로 리포트도 하고 뭐 해야 될 기자들이 다 손 놓고 제작 안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예. 차장 부장들이 부스에 들어가서 하는 거야. 예. 직접 그냥 그 부스에 들어가서 녹음도 하고 뭐 이걸
앵커 역할도 하고 예. 그 1인 3역을 하더라고. 그때는 계엄사가 발표한 거 외에는 쓸 수가 없으니까. 이기성 씨가 이제 뭐 얘기한 것만 쓰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중에 선배 한 분이, 야, 어제부터 우리가, 주어를 없이 기사를 쓰기로 했다, 이래요. 어제부터 우리가, 광주 폭도들은, 이게 항상 계엄사 발표문인데, 그 주어를 우리가 다 뺐다. 그냥 주어가 없는, 예. 이제 문장이 나가는 거예요, 기사에. 그래서 내가 선배님 고맙다고. 예. 그래서 중앙일보는 며칠 후부터 우리가 제작업 하는 동안에 며칠 후부터 주어가 없는 기사가 나가요. 당시에 기자들은 제작을 거부하고 있었지만 신문사의 차장 이상 간부들 중심으로 예. 주로 통신사의 기사를 가져다가 그렇죠. 동사 기자를 가져갔다가 예. 그 기사를 중심으로 차장 이상 간부들이 신문을 제작해서 신문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당시에 선생님은 편집부 차장이어서 예. 마음속으로는 제작 거부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신문 제작에는 참여를 하셨던 겁니까? 저도 기자들하고 같이 그 제작에 참여 안 하고 제작 거부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권력이 저 위에서 억누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이제 기자들이 저항을 한 건데 그럴 수 있는 건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그 당시에는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고 한다면 바로 지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지금, 그리고 어제도 아니고 지나간 어제도 아니고 다가올 미래도 아닌 바로 오늘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뭐 옳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말로만 듣고 교과서로만 보아오던 그 언론 자유 그 실천을 그걸 한번 해봤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생각도 좀 있었고 그 보람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폭도들에 의해서 일어난 폭동으로 단죄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저항해가지고 이것을 제작거부하는 수밖에 없다. 신문이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낫겠다. 지금하고 그때 상황은 어떻게 달랐냐면 신문이 안 나온다는 건 중대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제작거부를 하고 있던 거는 신문이 안 나오면 세상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한국일보 안 나와서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세상에서 가장 큰 뉴스입니다. 예. 그래서 제작거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16일 날 그런 그 중대한 결정을 했고, 그 17일 날 뭐 계엄령이 뭐 전국 확대가 됐고, 18일 날 이제 광주에서 미중 항쟁이 또 이제 그 발화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일부터 저희들이 제작 거부를 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각 사에서 이제 각자 역량대로 이제 그것을 행동에 실행에 옮겼는데, 어쨌든 우리 합동에서는 나름대로 그동안에 비축된 이 힘도 있고 조직력도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 제가 좀 각사에 돌아다니면서 현황도 파악했고, 경향신문 같은 데 가서 내가 그쪽 부회장도 만나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각사의 움직임이 어떤지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기자협회 차원에서도 그런 걸 했겠죠. 예. 어쨌든 우리 합동은 내부의 그 갈등과 정말 살얼판 같은 이 형국이 계속됐지만은, 김태용 씨가 기자협회장을 하고 있고 언론개혁운동을
제작거부 운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합동통신은 모범적으로 더 치열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 의무감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제작거부 투쟁을 5월 27일까지 했고 그때 뭐 각 회사마다 탱크가 다 이 앞에 이 정문 앞에 다 대기하고 있어서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받을 만한 상황이었고 5.18 그 광주 그 이제 항전이 발생, 즉 이제 신군부의 광주 학살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저 합동통신도 이제 그 현지에 지사가 있었고 예. 또 이제 기자 몇 명을 내려보내가지고 매일 이제 그 현장의 이제 상황이 기사로도 올라오고 이제 사진도 올라오는 것을 보고 편집부에서는 아주 분노했죠. 국내에서는 이제 저 계엄사에서 전면 보도 금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편집국에서 격앙됐었어요. 예. 분노하고 그리고 참 국지스럽다. 세계가 다 아는데 국내에만 이렇게 보도 통제를 해가지고 우리 국내에서만 모르게 하는 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사원총회, 편집국 기자총회들이 연이어 열렸죠. 예. 여러 번 열렸습니다. 해가지고 광주 항쟁 끝날 때까지 여러 번 열렸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신군부 특히 전두환이가 이제 언론사 사장들을 불러가지고 협박 공갈 그 검열 제작 거부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 예.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 이제 너무 참혹하고 그리고 신군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그 통신사를 없애버리겠다. 우리가 여기서 계속 투쟁할 것이냐? 아니면 좀 접어서 회사를 살릴 것이냐? 예. 이런 거 가지고 그 당시 심각하죠. 왜냐면 뭐 저쪽에서는 뭐 계속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기감, 어떤 회사가 이제 존폐에 기류에 서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걸 가지고 사원총회, 기자총회를 계속했는데 중요한 것은 다 계속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예. 저희들과 같이 해직된 분이었는데 박원근 선배님 호주에 가서 살고 계세요 지금은. 근데 그분이 말한 게 기억이 남아요. 예. 펜을 꺾을지언정 역사의 죄를 짓지는 말자. 근데 그분은 해직당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부에 칼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식의 그 발언이었고,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김태웅 선배의 전화를 받았던 거죠. 예. 예, 당시에 김태웅 회장을 포함해서 그 기자협회를 검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네. 김태웅 회장이 도주를 하면서 선배님한테 도움 요청을 하셨다면서요? 네, 김태웅 선배가 전화를 하셨는데 그 기자협회 사람들이 체포돼서 갔다고 그래서 그 소리를 연락을 받았다고 예.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셨다고 그래갖고 도피할 때를 좀 은신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독립문에 화실이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해갖고 같이 그 화실로 갔어요. 그 친구가 이제 독립문에 그 5층짜리 빌딩이 있었는데 그게 걔네 집이었어요. 그리고 5층에 이제 자기 화실이 있었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화실에 숨어서 계셨죠. 그래서 2달을 거기서 숨어 계셨어요. 예. 근데 그 2달 동안 뭐 사실은 김태웅 선배 친구들이나 뭐 많은 분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셨어요. 화실에요? 화실에 왔다 갔다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 회사에서는 중앙정보부원들인지 뭐 치안본부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김태웅 선배를 찾으려고 검거하려고 뭐 대학 동창들 뭐 직장 동료들 뭐 그 고등학교 동창들 뭐 다 찾으러 이렇게 뭐 막 많이 다닌다고 그런 소식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바로 옆자리였었는데도 저는 의심을 안 받았던 거죠. 예. 여자라서 그랬는지 그건 몰라도 어쨌든 의심을 안 받았는데 KBS는 어떻게 광주의 상황을 다른 통신이 끊어졌는데도 알 수 있었습니까? KBS에는 그 경찰서에 경비전화가 있었어요, 보도국안에. 예. 그래서 그 경비전화만 안 끊어졌었기 때문에 통신 연락이 가능했었죠. 예. 그래서
광주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17에 비상계엄이 일어나가지고서 예. 군이 그날 밤에 이미 다 내려갔잖아요. 예. 그건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5월 18일 날 바로 그 전남대에 주둔하던 공수부대가 도청 앞에 충무로로 출동을 합니다. 예. 출동을 해가지고서 그 시위를 막는 게 아니라 시위 가능자에 대한 사냥 작업에 들어가요. 색출 사냥. 그러니까 벌써 18일 오후에 그 뭐 지나가는 버스 세워놔서 젊은 사람 끌어잡아가고 여관 뒤지고 하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건 글자 그대로 사냥입니다. 그때 우리 기자 하나가 연행이 됐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조다른 기자인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죽었죠. 근데 한 달 이상 연행이 잡혀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5월 18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19일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MBC 취재차가 불에 탔고, 그 다음에 MBC 판매 상사가 바로 그 도로변에 있었어요. 예. 자회사죠. 그게 불탔었습니다. 예. 그게 불탔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이제 일체 보도를 안 했잖아요. 일체 보도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속 터지게 그거를 보도해 줄 줄로 알았던 방송사가 보도는 안 해주고 오락 방송만 하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니까 타겟이 됐던 거죠. 때려쳤던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20일 날이 이제 그때 되니까는 이제 고등학교가 학교를 휴교령을 했잖아요. 예. 근데 고등학교 상까지 튀어나와 버리다 보니까 한 20만이 그냥 그 앞에 집결을 했었던 거죠. 그날이요. 그게 20일입니다. 예. 예, 그날 때 이미 이제 그 차량 시위도 있었었고, 예. 파출소 시청 다 접수했었고, 그랬었죠. 그랬었을 때, 그때 이제,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그날 토요일에 이제 우리 부산에 있었던 기자들 3사람이 잠입을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기자들은 그 잠입했다는 거 그 자체가 그때 이제 그거를 광주 사태라 그랬잖아요. 80년에. 근데 광주 사태에 저는 부하 뇌동환자다 이거지. 회사에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이라는 핑계를 대고 토요일 밤에 거기를 취재하러 들어갔다. 예. 잠입한 것은 부하 뇌동이다. 그게 잘렸죠. 부산의 KBS 기자 기자 3명이 예, 들어갔었죠. 취재 명령은 예. 없었지만 토요일 오후에 갔다가 일요일 날 나왔었죠. 예. 예. 그런 상황이 그것 때문에 해직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부하뇌동죄입니다. 예. 부하뇌동의 증거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자기들이. 예. 예. 국제대학하고 한 줄도 이제 정말 안 나오길래 내가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사는 다 썼는데. 예, 그렇죠. 수없이 기사가 올라와 있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야, 도대체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어? 이렇게 역사 주연이 되려고 하느냐 말이야. 저는 너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기자 책무일진데, 그래서 어차피 이게 정말 왜곡되게 하면 역사 주연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럴 바엔 차라리 제작 거부를 하고 차라리 신문사를 그만두자 이제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러자고 그러더라고요. 나 혼자부터 정말 생각이 그런 생각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직서를 썼어요. 예. 저는 그 말만 하려면 지금도 지금 울먹여져요, 마음이. 근데 나는 보았다. 사람이 개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사람이 개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이 대목을 왜 내가 꼭 강조해서 썼냐면은 내가 틀림없이 그때는 정말로 어디 짐승을 끌다시피 그렇게 5.18이 그렇게 했거든요. 잔혹하게 이렇게 아니 피투성이 만들어갖고 얼마나 두드러 맞아갖고 온몸이 다 이렇게 깨박혀갖고 이렇게 끌고 왔거든요. 근데 그걸 직접 우리 두 눈으로 봤으니까 이제 다들 뭐 기자도 안 본 사람 하나도 없을 정도 다 와.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그랬더니 그것을 마치 제 입사 동기 하나가 옆에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더니 딱 내 손을 잡더니 그러더라고요. 왜 너만 갈라 그냐. 그러니까 사기서거든요. 보니까. 너만 갈라 그냐. 야, 우리도 가. 아야, 우리도 간다고. 네가 하면 우리도 간다고. 네가 하면 다 할 테니까 네가 하면. 그래갖고 그러면 내가 그래서 야, 다들 모두 다 생각이 그러냐. 그러니까 다 확인해봐라. 다 그렇다고 말해야. 그럴 것이다고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좋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른 이제 깨어난 것이 이게 말이야. 공동 사직서라고 하면 이거 뭐 어떤 놈 처벌하기도 그럴 것이고 어려울 것이다. 좋다. 공동 사직을 하자가 뭐. 그래갖고 이제 나는 보았다를 우리는 보았다로 바꿨어요. 그것만 바꾼 거예요. 우리는 바꿨어요. 딱 이렇게 이제 내가 쓴 그 시기를 초안에다가 정말 그놈을 딱 그 편집국 칠판에다 딱 붙이고 이제 이렇게 돼. 그러니까 딱 꽂고는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있으면 나와서 그걸 다 쓰라고. 직접 이게 칠판에다 쓰라고. 그거 내가 이제 우리는 제일 앞대목, 우리는 이 세 장 딱 내가 썼어요. 내가. 이제 다음에 나온 사람이 보았다. 쓰고 이제 쭉 써갔어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정말하면 그 사람이 마지막 붓을 놓는다를 이제 이렇게 5자를 그냥 썼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만세삼창하고 어떻게 보면 이 진실이 어차피 언론한테는 진실이 생명인데 이 진실이 정말하면 보도되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정말하면 몸으로라도 맞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한 장의 사진, 한 줄의 기사에 담긴 신문인의 양심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1980년 5월 20일 전남 매일신문 기자들의 양심이 담긴 공동 사표가 2만 장의 호외로 뿌려졌습니다.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독재와 검열의 시대에 보여준 신문인의 용기 있는 행동은 고립된 광주 시민에게 뜨거운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선은 연행대간 그 기자협회 집행부 간부들 거기가 이제 궁금하고 얼마나 고생할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검열 거부가 격렬해진 면도 있어요. 근데 검열이 너무 편파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시위를 하고 학생들이 청소하고 뭐 돌 줍고 하는 거는 이 사진 나가면 안 된다고 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찰이 학생을 곤봉으로 내려치는 것, 그 사진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의 아주 야만성, 폭력성이 나가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학생들이 선행을 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학생들의 시위는 폭력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망자가 나타나고 그게 간헐적으로 외신에서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야, 이 상황이 이런데도 계속 계엄사 발표문만 이거를 옮겨야 되느냐. 그때 계엄사는 그랬습니다. 발표문 이외에는 그 유언비어니까 다 처벌을 받는다. 계엄포고 위반이다라고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5월 18일 날 광주 전남대 학생들에 대한 그 무자비한 진압이 이제 있었잖아요. 우리가 5월 19일 날 아침에 출근을 했을 때 편집국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아주 심통하고 이게 광주에서 뭔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것 같은데 전화도 불통이지요. 일체 통신이 두절돼 있고 외신부 텔렉스로 긴급 뉴스로 한 줄씩 들어오는데 너무나 단편적이라 이거는 뭐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뭔가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런 것만 짐작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5월 19일 날 밤에 다시 이제 경향신문 기자들이 그때도 국장단, 부장단 기자들 한 100여 명이 다 참석을 해가지고 그 총회를 합니다. 총회를 하고서는
17일 날 연행돼간 기자협회 그 집행부 간부들, 당시 이제 경향신문에서는 부회장으로 있던 이제 그 고영재 기자까지 포함해서 그 즉시 석방하라.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검열 철폐하고 우리가 어떻게 만일 검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이제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그 농성을 했습니다. 한 150여 명은. 그때 이제 우리 홍선이 형도 그냥 밤새 농성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고서 5월 20일 날 아침에 출근했는데, 그때도 역시 그 광주 진상은 전혀 우리가 모르고 하여튼 외신부 텔렉스로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대충 짐작을 하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냐면은 외신부 기자들이 외신부 텔렉스 들어오는 걸 가지고 편집국 내에서 서로 얘기를 못 합니다. 유언비어 날조가 되기 때문에 포고령 위반이 되는 거예요. 저 외신부 텔렉스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눈치 보면서 뭐 옆 사람하고 소곤소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 날 사태가 대단히 심각하다라는 건 이제 감지를 하고, 그날 밤에 다시 또 기자총회를 열어가지고 5월 21일부터 제작거부에 들어간다. 왜냐하면은 당시 신문이 광주 학살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보도를 안 하면서 계엄사령부에서 이 발표하는 광주 시민을 난동무자 폭도로 몰고 있는 그런 계엄사령부 협박 포고문만 계속 앵무새처럼 되내고, 그때 계엄사에서 그 포고문이라는 게 광주 시민을 고립시키고 광주 시민을 여타 국민들하고 분열시키는, 이간질시키는 그런 소위 보안사의 대국민 심리전입니다. 그게 대국민 심리전 차원의 그 포고문을 계속 발표를 하고 그걸 이 신문방송에서는 그걸 앵무새처럼 되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기자들이 제작을 참여하는 것은 이건 역사에 대해 죄를 짓는 거예요. 기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것은 제작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작급을 한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그 기업 분회장인 김영진 선배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나서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19일, 20일 기자총회를 열었습니다. 5월 19일, 20일. 그리고 21일부터 제작 거부에 들어간 거죠. 예. 기자협회 차원에서 제작 거부하는데 저희도 동참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조웅래 국장 그 연행됐을 때도 거기에 대한 항의를 단체적으로 표시를 했고, 그다음에 5.18 때는 더더구나 그 외신부에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그 국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외신으로 시시각각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원래는 제대로 보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검열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그 제대로 정확하게 보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외신부 기자들이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자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도 제작 거부에 동참을 하고 그렇게 됐죠. 네. 12여 명 정도가 먼저 생각을 정리를 하시고 편집국 전체 기자총회를 열자 해서 선배님이 사회를 보시고 그러니까 5월 21일 기자총회 분위기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편집국에 한 6시 반쯤 됐는데 그때가 이제 신문 나올 때 이제 조간이 나올 때니까 제일 많이 모여질 때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우르르 이제 가서 우리도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기자총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같이 뭐 토론을 하고 검열을 거부할 것인지 제작 거부를 할 것인지 그거를 논의하는 기자총회를 하도록 하겠다. 다 모이십시오. 그리고 다른 선배들도 좀
같이 좀 참여하십시다. 그러고 하니까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편집국장이 있다가 소리를 그냥 엄청 들리면서 니들이 뭔데 총회를 소집을 하고 그러느냐.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거 총회를 인정할 수 없다. 잠깐 들어가서 회의실에 가서 잠깐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편집국 회의실에서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상당히 거기서 시간을 끌고 이걸 무산시켜버릴 그런 속셈이 보이는 거예요. 나갑시다. 그러고서 박차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편집국 중앙에서 이제 다시 거기서 다시 또 앉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회를 이제 제가 보는데 이게 분위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게 위압적으로 회사에서 나오니까 간부들이 이게 뭐 분위기가 좀 어색하고 좀 희한한 광경이죠. 제일 쫄병 기자들은 가운데 가서 농성하듯이 거기서 앉아 있고 거기를 주변을 그 편집국장 뭐 하여간 쭉 회사 간부들이 딱 도열해 갖고 딱 둘러싸고 있고 저기 150명쯤 되는 그 선배 기자들은 자기 자리에서 뭐 엉거주춤 뭐 오지도 못하고 자기 자리에서 어떻게 돼가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주 분위기가 좀 위압적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짓눌려 갖고 본래 누가 나오면 이제 내가 사회 보고 뭐 가서 자유롭게 좀 토론합시다 그러면 좀 나와서 얘기하기로 뭔가 이렇게 좀 계획을 짜놨는데 이게 못 나오는 거예요. 잘 안 나와. 그나마 좀 손 흔들고 자기가 약속했던 대로 손 흔들고 나와서 왜 우리가 이 검열을 거부해야 되는지 제작 거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신문이 안 나가면 한국 사회에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그걸 알리기 위해서는 제작 거부를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좀 조리 있게 얘기한 게 김형배 15기 기자. 김형배 기자가 그래도 한참 후배지만은 나와서 그 조리 있게 좀 얘기를 해갖고 아유 저로서는 참 그때 그렇게 얘기를 자발적으로 해주니까 여하튼 그날 편집국 총회를 좀 하긴 했어요. 그 다음 날 다시 우리 낮에 다시 모여갖고 선언문도 쓰고 결의문도 쓰고 그래갖고 우리는 제작법에 들어간다 하는 그 선언문과 결의문을 준비를 해갖고 그 다음날 저녁 때 다시 기자총회 2차 총회를 다시 소집을 했죠. 5월 22일이겠네요. 그렇죠. 전부 모여갖고 사회자로서 내가 좀 얘기하고 오늘 뭐 어제 충분치 못하지만은 토론을 했으니까 오늘은 그 뜻을 담은 결의문과 선언문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렇고 그냥 그거를 다 선언문 읽고 결의문 낭독하고 그러고 나서 조선일보 기자 일동의 이름으로 제작법으로 선언한다. 지금서부터 제작법에 돌입한다. 이거 하고 그냥 끝냈어. 그러니까 실제 젊은 기자들 중심으로 했지만은 그 뭐 대의명분이 있고 다른 언론사도 기사 송고 같은 거를 안 하고 그런 분위기니까 선배들도 그거까지는 뭐 기사를 뭐 적극적으로 써보내고 그런 선배들은 별로 많지 않았고 근데 문제는 내근 부서들이에요. 밖에서는 기사 송고 안 하면 그냥 뭐 기사거리가 별로 없어서 안 보냈다 이러면 되는데 내근 기자들은 뭐 편집부, 국제부, 외신부, 그리고 교열부 이런 사람들은 뭐 편집국장 간부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저하고 김영배 기자하고 이범 기자 이제 세 사람이 이제 내근 부서를 다니면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우리 어제 우리 가서 제작법에 돌입을 했는데 당신들이 하면 어떡하냐? 그
돌아다니면서 내금설 다니면서 얘기하니까 예. 또 편집국장이 어디서 대고 또 가서 또 선동하고 그러냐고 또 소리 지르고 당신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하여간 아주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 그 사람들도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뭐 우리도 그냥 일단 간부급들 빼놓고는 적극적으로 그 제작을 좀 안 하고 그런 상태로 일단 제작 부분은 진행은 됐죠. 보도국 편집회의에서 사건이 일어나요. 예. 그 이등열 뉴스데스크 앵커가 5.18 때 화면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강주 MBC를 비롯해서 공공건물을 폭도들이 방어하는 그런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온통 사무실 전화란 전화는 그냥 요란하게 울렸던가 봐요. 그걸 이민웅 숙직조장이 다음날 편집회의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냥 이럴 수가 없었다. 앵커 그 보도가 나가자마자 너희들도 좀 맛을 봐야 되지 않겠냐. 그냥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자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광주 사람들이 무슨 폭도냐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각 부에 돌아가면서 그날 있을 보도 어떤 걸 어떻게 다루고 이런 걸 쭉 다 이야기하고 부장들이 회의가 끝나서 일어서려는 찰나에 제가 여러분들 잠깐만 좀 앉아 계시라. 강주 폭도들이 그렇게 지나친 그런 평을 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본다. 폭도들이란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 중립적인 그런 용어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앞으로 겪을 그런 걸 추호도 예기치 않고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나는 내 고향 강주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부국장이 저런 얘기를 하는가? 아니다. 어떤 표현을 자극적으로 하는 거는 나는 참 안 된다고 본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을 하라고 우리가 후배들한테 가르치지 않냐. 그러니까 얼마든지 표현을 달리 할 수 있었다. 근데 사실은 그때가 계엄하예요. 딱 거기에 제가 걸려든 거예요. 계엄사에서 강주 사태는 폭도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다. 폭도라고 쓰라고 오히려 그 지시가 내려진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른 채 하고 그 5.18은 의거였다. 이제 자기들 주장은 나는 폭도들이 아니다. 이 말인데 그걸 의거라고 주장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9년 동안 제가 MBC를 못 가고. 폭도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가 못하다. 시대원, 데모군중 이렇게 기자란 객관적인 중립적인 용어를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부하 직원을 주의를 준 것을 마치 광주 민중항쟁이 의거라고 주장한 것처럼 관계당국에 보고가 돼가지고 그게 빌미가 돼서 제가 서대문 큰 집도 구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5월 달이 되면서 광주 민주항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제 그러고 기자협회 중심으로 검열철폐 제작 거부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동아일보나 동아방송 기자들은 그 당시 기자협회하고 관련은 없었어요. 가입이 돼 있질 않았고 유신 이후에 이거 바꿔야 된다 이제. 언론도 바뀌어져야 된다. 기자가 기자다워야 된다는 뭐 그 정도의 결기였어요. 근데 이제 편집국, 보도국 뭐 전체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통합된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위에서 반대하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알아서 기사 송고 안 하고. 예를 들면 어디 부처 출입하는 기자가 기사를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장급, 데스크급들이 앉아갖고 통신 베껴갖고 다 기사 만들어서 또 신문에 싣고 방송 보도하니까 그럭저럭 나가는 거지. 내용은 뭐 부실할지 모르지만. 일반 독자나 시청자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동아일보나 동아방송 쪽이 기자들이 양심적인 제작 거부 투쟁을 하고 그게 좀 영향을 끼쳤다. 그런 거죠. 그건 뭐 당연히 그렇죠. 그러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기자협회 운동과 뭐 우리가 기자협회에 가입을 했느냐 이걸 떠나서 전체적인 흐름의 분위기하고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그 기폭제가 된 거죠.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이런 천인공노한 일이 벌어지는데 한 줌도 보도를 못해?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이건 더 이상 이건 기자랄 수 없지 않는가. 이런 이제 분노들이 이제 공감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우리 입사 동기 기자들이 기자 한 명이 광주를 내려갔어요. 호남 출신인데 서정훈 기자라고 나중에 그 친구는 지가 스스로 그만두고 친구인데 그 친구가 기사는 뭐 기사화는 안 됐지만 기자들 일부는 내려보냈거든요. 취재. 근데 이 친구가 밤에 무슨 경비 전화 비슷한 거라고 그러면서 막 숨이 턱에 타갖고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지금부터 내가 부르는 기사는 정말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부르는 기사니까 이 기사는 정말 꼭 나가야 된다. 나가게 해달라. 근데 저도 일개 기자인데 하여간 알았다. 그 당시에는 기사를 어디다 받았냐면 통신지 뒤에다가 이제 받았거든. 지금처럼 뭐 컴퓨터로 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 그 친구가 막 거의 울먹이면서 기사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기사를 받아 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기자는 하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이 기사가 안 나가면 내가 이거 기자를 하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겠구나. 그런 엄청난 자각이랄까? 순간적으로 가슴에 콱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는 아까 얘기한 서정훈 기자라고 우리 입사 동기인데 이 친구는 광주에서 내려오는 길로 사표를 냈어요. 이런 세상에서 이런 거지 같은 기자는 난 못하겠다. 사표 내고 던지고 나갔어요. 그것도 충격이었죠. 그때 선배님이 받아 적은 그 기사는 기사화가 됐습니까? 안 됐죠, 전혀. 그거 기사화가 될 리가 없죠.
검열로 쫓겨나고 또 위에서 또 알아서 겨갖고 그때 아예 보도가 아예 한 줄도 보도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이런 식의 기자는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회의할 때도 마이크도 쥐고 발언도 좀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온 분자로 아마 찍혔던가 봐. 그래서 이제 해직이 된 모양인데. 나는 이제 편집부 그때 기자니까 광주 현지에 내려간 기자들이 방송은 기사를 이 전화로 불러줘. 불러줘야 되죠. 불러보면 받아, 이렇게. 네. 전화에 끼고, 광주에서 어쩌고저쩌고 써. 예. 근데 거기에서도 오는 기사를 내가 다 일단 받아서 적잖아. 그게 그냥 피가 끓어서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더구나 광주는 내가 화나잖아. 내가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데인데 어디 하면 다 머릿속에 들어와. 그게 피바다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거를 정서를 내가 다 알죠. 근데 그거를 기사라고 받아서 올리면 개엄에 가면 전삭이야, 전삭. 전삭이 뭔지 알아? 전부 삭제. 전면 삭제. 전삭, 부삭, 뭐. 그러면 결국은 이것 띄고 저것 띄고 기사를 아예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 아예 보도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기사로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부지기 보고 나니까 정말 피가 끓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내가 한번 가자. 가서 내가 보고, 내가 기사로 못 쓰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이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간 거야. 나는 이제 부장한테는 이제 거짓말 둘러댔지. 할머니가 좀 이독하시다. 김준범이가 누구냐 하면 입사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친구인데 제가 사수고 조수로 이제 입사한 지 1년 채 안 되는 김준범 씨를 이제 받아들여서 조수로 쓰고 있는데 이 친구가 광주에 비극이 일어나니까 하루를 딱 오더니 한섬에 나 광주 가야 되겠습니다. 야, 광주는 왜? 그랬더니 거기 친척들이 다 사는데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럼 데려가라고.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데려가라 했죠. 그러고 돌아왔죠. 왔고 솔직히 그게 해직 사유가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했죠. 아유, 왜 이렇게 미안한지. 그때 시액견독 기자상을 한 지 얼마나 했다고 거기 내려가. 그러고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 두고 미안한 게 지금까지 미안한. 이제 나는 이제 녹음기 챙기고 카메라 챙기고 이제 뭐 취재 수첩 뭐 해서 이제 이런 거 하고 가방 메고 며칠간 말하자면 옷까지 챙겨서 갔단 말이에요. 가는데 이 광주로 가는 차가 없어. 안 돼. 당연히. 그래서 맨 처음에 정읍으로 갔어. 정읍에 갔더니 거기서 그날 또 광주 가는 거 안 돼. 그래서 불가피 거기서 하루 잤어. 그래서 그냥 여관에서 자고 그 이튿날 이제 사정을 알아보니까 이튿날도 역시 안 돼. 다 끊어지고. 그래서 장성까지 어떻게 해서 또 겨우 한번 갔죠. 그게 이제 이렇게 이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뭐 싣고 왔다 갔다 뭐 배추도 싣고 뭐 하고 해가지고 다니는 차가 있어서 사정을 했지. 나 기자인데 이제 광주까지 좀 갈 수 없냐. 차비는 충분히 주겠다. 살해하겠다. 그랬더니 이 양반아 지금 기자고 나발이고 지금 우리도 지금 이게 야채하면 이거 큰일 난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그러고 우리는 광주 가지도 못하고 내가 갈 수 한다면 송정리까지밖에 못 간다. 그러면 송정리까지라도 좀 데려다 다오. 사정을 했어. 그래가지고 뭐 송정리 가긴 가는데 검문이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뭐 또 야단이야. 근데 그거는 운에 맡깁시다. 예. 나도 걸리면 뭐 많은 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제 입을 맞췄어. 어떻게 예. 하는 걸로 하고. 근데 다행히 검문소가 중간에 만났는데 검문소 이 차가 이제 하도 자주 다니니까 검문하는 그 병사들도 알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운전기사가 아는 체를 해. 들어보니까. 김 병장 뭐 제대 얼마 안 남았네. 이제 어쩌고 하니까 예, 어쩌고 하면서 그냥 통과시켜. 예. 그렇지. 아이고 살았다. 그 송정리까지 이제. 예. 그 송정리 역에 이제 내려줘 나를. 근데 송정리 역에 딱 내리니까 하여튼 기가 막히네. 내려서 이제 어딘지도 모르고 나는 하여튼 송정리 역에서 내렸으면 여기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든 광주를 뭐 걸어가든 어떻게 하든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중앙일보 동양방송 그 취재 차량 있잖아. 예. 이 사인보드 붙어 있는 차가 딱 눈에 띄는 거야. 예. 우리보다 먼저 이제 정식 취재 그 지시를 받고 온 팀이야. 예. 그게 이제 거기 팀장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오홍근 선배야. 예. 이 양반이 이제 팀장인데 이 양반이 대뜸 한다는 소리가 야 임마 너 지금 어떻게 여기로 왔는 거야? 너 죽으려고 여기 왔어?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와 이 쫄병놈이 응? 지금 그 안에서 지금 심부름하고 지금 기사 받고 이거 해야 될 놈이 대뜸 막 욕하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그 이제 먼저 간 그 팀하고 합류가 돼가지고 이제 기사도 쓰고 해서 이제 보낼 거 아니야? 그 보내보면 발정한 일이야. 전부 삭제. 그 방송 들으면 뭐 엉뚱한 소리만 나와. 그러니까 결국은 걔네들은 각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지네 기자들이 현지에서 올라온 기사는 다 버리고 지네들이 보안사에서 지네들이 날조한 기사를 이걸 보도하라고 던져줘.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읊어대.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들은 어떻게 알겠어? 광주에서 뭐가 있는지, 그놈들 방송을 듣고 이해할 수밖에. 그러니까 급기야 MBC에 화염병 던져서 불을 지르고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매일매일 그때는 검열단, 시민군 그 검열단이 있어. 시민군에서 하는. 그때 그 검열단인데 아주 인상 깊은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상황실장 박상원인가? 그 친구인데 아주 권총도 차고 집차 타고 현역 군인하고 똑같아. 그 친구들이 뭘 운영하냐면 매일매일 언론 기자들 이 프레스 카드 요거 완장을 바꿔줍니다. 자, KBS 어제 뉴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엉뚱한 소리 해. 그거 완장으로 안 줘. 그럼 그날 취재 못 해. TBC? 괜찮아. 줘. 이 정도는 괜찮아. 그 언론사마다 그걸 검열을 받는 거야, 말이야. 시민군이 운영하는 그렇지. 공보실 같은 거군요.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걔들한테 이제 딱 이게 걸리면 활동을 못 해. 근데 외신들은 시민군들이 에스코트를 하고 보호를 하면서 다녔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보도하니까. 그러면 외신이 보도한 거는 벽에 다 붙여줘, 이렇게. 이렇게 사실을 보도했다. 그 대신에 우리 국내 이 보도는 거짓말만 했다고 그래가지고 다 붙여놓고 막 X자 긋고 거기다 이제 해설을 붙여놓고. 당시에 저는 학생이었어요. 그때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총학생에서 드러나진 않은 형태로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았었죠. 우리는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언론인들의 상황이나 저쪽에서 K 공작이라는 것이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당시로서는 그냥 언론 검열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알지 잘 몰랐었던 것이죠. 그런데
엄청난 사태가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언론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 목숨만 그렇게 아깝냐. 뭐 이런 식의 오해를 엄청 광주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했다고 봐야죠. 한국 기자들이 기자라고 사진을 찍으려고 막 못 찍게 하고 붙잡아갖고 도청으로 막 데리고 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신 기자라고 하면 막 이렇게 박수치고 호의를 해주고 경호를 막 같이 시민들이 이렇게 해주고 굉장히 그 좀 아이러니컬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제 그나마 그동안의 그 어려운 시국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알리려고 노력도 굉장히 했었다는 것도 지금 이제 조금씩은 알려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좀 더 그것들이 내용이 충분히 더 알려질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광주 사람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일부에서는 가지고 있는 언론에 대한 오해도 풀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언론인에 대한.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는 거기서 내 단독으로 기사 쓸 군번도 안 되고 오은근 그 팀장이 다 책임져 써서 올리다가 이게 기사가 올리나 마나 계속 그렇게 묵살 당해버리니까 오은근 선배도 이제는 그 아예 기사를 쓸 생각을 않더라고. 왜냐면 정보 보고만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끔 전화해서 이쪽 상황 어떻다. 이렇게 해서 전화로만 알리고,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난 오은근 선배 그때 그 얘기가 아주 지금도 뇌리에 딱 박혀 있는 게, 이 양반이 그냥 현장 다니면서 그냥 눈물이 마르질 않아. 눈물이 질질, 오은근 선배 아시죠? 눈물이 질질 흐르고, 그 양반이 굉장히 좀 감성적인 분인데, 그냥 눈물이 앞을 가려. 보이는 것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참상이야. 사람이 죽은 그 시체를 봐도 그렇고, 그 상무관이라고 도청 앞에 유도하는 그 체육관이 있어. 거기에 막 여기저기 도처에서 죽은 시신들을 갖다가 거기다 놓았거든. 참 보면은 정말 내가 오죽하면 거기 갔다 와서 그냥 맘 편히 잠을 못 자는 게 그냥 이게 계속 이게 뭐가 보이니까. 그래서 정말 기사 써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기사 그런 상황을 다 겪어봤고, 그래서 그냥 전화로 정보 보고만 주고받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27일 새벽 아마 1시, 2시 뭐 어간에 계엄군이 그냥 신흥군 쪽에 통보하고 그냥 탱크로 그냥 밀고 들어와 버리니까, 최후에 뭐 한다고 있잖아요. 그죠? 도청, 이 지킨 사람들. 거기서 뭐 수태에 죽고, 거기서 새벽에 도청으로 모여주십시오. 그렇지. 시민들이여 일어나 주세요.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한데, 나도 그걸 들었어. 새벽에. 왜냐면 잠을 잘 수가 없어.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그걸 들었는데, 끔찍했지.
27일 날 그 아침에 신흥고등학교에서 학생 데모가 최초로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뛰어왔습니다. 근데 그 오니까 벌써 그 경찰 군병력이 완전히 그 바리케이트를 치고 완전히 그 포위망을 해가지고 교문은 완전히 닫히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취재차 왔다고 그랬더니 무슨 취재가 소용이냐고 막 그러면서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몰래 그 담을 넘어가지고 그 교내로 들어와가지고 들어왔더니 그 학생들이 그 스크램을 차고 운동장을 돌면서 전두환 물러나라, 비상계엄 철폐하라, 유신장방 특별이다 하면서 이렇게 선생들이 아무리 말려도 말릴 수가 없고 그 당시에 경찰이라든가 저쪽에서는 막 선생님들을 압박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빨리 안 보내면은 선생님들 다 연행해가지고 구속시키자고 압박하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냥 완전히 그 학년별로 그 학생들을 담당해가지고 설득하고 또 그러고 이제 공중에서는 헬리콥터, 군 헬리콥터가 동원돼가지고 하였고 그리고 밖에서는 여튼 학생이 한 발짝만 나와도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놔가지고 아주 그 인척즉발이었어요. 상황이 엄중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해서 저희는 그 신문이 석간이었는데 그때 들어와가지고 신문 제작을 하려고 그랬더니 편집 간부들이 신흥학교 제모는 이미 연락을 받아가지고 절대 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기자들이 5.17에 5.16에 우리 자정 결의도 하고 언론 투쟁 결의도 했던 뒤에라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기사를 작성해가지고 검열을 받으러 갔습니다만은 기사를 직접 작성을 하셨고 시험 인쇄까지 맞춰가지고 이걸 보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절대 내보낼 수 없다. 보안사 검열반에서 보안사 절대 보낼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신문을 안 냈으니 이거 나면은 신문을 발행을 못하게 할 정도였었죠. 밤 12시에 그 불법 연행이 되어가지고 전주경찰서에서 영문도 모르고 잠옷바람으로 연행돼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13일 날, 8월 13일 날 전북일보가 해직을 혐의로써 풀려 나왔는데요.